보셈의 후다닥 세계사 그 36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절대왕정을 주제로 유럽에서 절대왕정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고 이 절대왕정의 한계, 역사적 의미라고 해야 될까요?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은 약간 그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그 차이가 있는지 각각의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좀 비교해 보면서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의 절대왕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16세기부터 이제 서유럽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관료제와 상비군 제도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봉건 귀족들은 관료제에 편입되면서 국왕에게 충성하면 대신에 이제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으면서 왕에게 충성하고 관료가 돼가지고 왕에게 충성함으로써 안정을 보장받고요. 그 다음에 왕은 이제 계속되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처럼 봉건 귀족들을 기사로 차출해서 전쟁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군대를 직접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훈련하는 막강한 훈련된 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용병인데요. 얘들에겐 급여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이 많아야겠죠. 그걸 이제 시민들 계층과 그 봉건 귀족들에게 받는 겁니다. 봉건 귀족들에게 급료를 돈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관직을 파는 거죠. 뭐 루이 14세 프랑스의 그 절대왕정의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궁전 자신이 지어놓은 베르사유 궁전에 만여 명이 넘는 귀족들하고 함께 살았는데 그들에게 이제 관직을 주는 거죠. 관직을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별의별 관직들이 다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뭐 촛불 끄는 직책을 담당하는 관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관직을 봉건 귀족들에게만 파는 게 아니라 시민 계급에게도 팔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제 관료가 되는 길이 되는 거죠. 관직을 삼으로써. 그리고 이제 상비군 이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세금을 늘리는 거죠. 조세를 징수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그리고 중상주의 정책.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부과해서 수입을 억제하고 해외 시장 확대를 통해서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은 줄이고 수출은 늘리고 그래서 국가가 상업을 중요하게 여긴다. 부를 쌓아가는 게 중상주의 경제정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확보된 돈을 가지고 관료와 상비군을 유지하는 거죠. 그럼 시민계급은 왜 이렇게 열심히 뭐 절대왕정을 지지했느냐? 상공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편하게 하려면요. 안전해야 되잖아요. 대외 무역의 안정을 보장받고 대외 무역에서의 독점권도 보장받고 왕이 그걸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은 나는 왕의 권한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나한테 도전해서는 안 돼. 왕권은 제한받을 수 없어. 왕권은 신으로부터 받았다. 왕권 신수설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 절대 왕권을 갖게 된 절대 왕정은 그 힘을 가지고 체계적인 관료 체제로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그리고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영토를 확장해 가는 거죠. 신대륙에서의 식민지 쟁탈전을 펼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왕위 계승 전쟁, 다른 나라 주변국의 왕위 계승 다툼에 개입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유럽의 왕실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2중, 3중으로 서로 막 엮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하나 그 정당하게 왕위를 계승할 만한 사람이 없는 채로 죽어버린다. 그러면은 다 친척들이니까 야 내가 왕할래. 아니야 내 아들이 왕을 해야지. 서로 왕위 계승권을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이
대표적인 게 보헤미아 왕의 계승 전쟁도 있었고요. 뭐 이게 30년 전쟁, 30년 동안 전쟁했던 유럽 사회, 그 독일이 시끄러웠던 30년 전쟁 같은 경우도 결국 출발은 보헤미아 왕위 계승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에스파냐 왕위 계승 문제가 일어났을 때도 이때도 이제 프랑스 왕의 손자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를 여기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주변 나라들이 특히 뭐 오스트리아 황제 같은 경우도 자기 아들을 아니다 내 아들을 황제로 세워야지 뭐 이러면서 왕으로 세워야지 해서 또 싸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문제 뭐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절대 왕정은 왕권이 굉장히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봉건적 신분제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고, 그리고 귀족들은 여전히 사회적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고 농민들의 부담은 컸다는 거죠. 시민들의 힘이 점점 세지면 시민들도 어차피 지배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귀족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민 계급이 점점 성장을 하면 없어져야 되는데 이 신분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근대 시민사회로 가는 과도기다. 절대 왕정이라는 건 그러니까 중세 봉건 사회에서 근대 자본주의 사회, 시민 사회로 봉건 귀족 사회에서 시민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게 절대 왕정이다. 귀족군과 봉건 귀족군과 시민들의 힘이 비슷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왕이 절대적인 힘을 누렸던 거죠. 도표로 확인해 봅시다. 교과서에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왕권 신수설로 무장하고 중상주의 경제 정책을 펼치는 왕은 관료제와 상비군을 정비를 합니다. 중세시대 막강한 힘을 지방에서 가지고 있었던 봉건 귀족들은 왕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왕에게 복속하는 거죠. 왕권에 복속합니다. 어떤 형식으로요? 관료제에 편입됨으로써.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관직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왕을 지원을 해주죠. 대신에 왕으로부터 해외 무역의 독점권을 받는다거나 그 다음에 안전한 상공업 활동을 후원받는 거죠. 지원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봉건 귀족은 여전히 신분제도 안에서 특권을 받고 있고 중세시대만큼은 아니지만 시민들은 점점 힘을 키우고 있죠. 그래서 이 두 세력 사이에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고 이걸 활용해서 왕권은 절대적으로 강화된다. 절대 군주로 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 왕정에 대해서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서유럽 에스파냐 필리페 2세 이건 지도랑 함께 좀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에스파냐의 필립 2세 에스파냐의 필리페 2세 아닙니까?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했다. 레판토 해전, 레판토라고 하는 지역이 지금 그리스 지역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 이 레판토 해전에서 오스만 투르크 세력과의 싸움에서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죠. 그래서 한동안이지만 이 지중해 무역의 패권을 에스파냐가 장악하기도 합니다. 한동안입니다. 이렇게 했던 게 필리페 2세인데 필리페 2세 같은 경우에는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끌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돈이 막 들어오죠. 그런데 이 돈을 국내 산업을 육성하는 데 키우지 않고 전쟁 비용으로 많이 써버립니다. 왕실의 사치와 전쟁 비용으로 돈을 많이 써버리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으로 필리페 2세의 그 실책은 독실한 카톨릭 신자다 보니까 카톨릭을 강요합니다.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신의 땅에 있었던 신교도들, 특히 신교도들, 칼뱅파 신교도들은 상공업에 종사하는 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실은 돈을 대줘가지고 엄청난 부를 벌어다 주는 건데 그 사람들을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에스파냐령이었던 이 네덜란드 지역의 상공업자들이 분리 독립하겠다.
해서 독립전쟁을 펼치는 거죠. 결국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만큼 세금 내준 애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요. 에스파냐의 카톨릭 강요 정책으로 네덜란드가 독립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봅시다. 그 위에 메리 1세가 있었죠. 이복 언니. 근데 이 메리 1세가 카톨릭 강요하고 뭐 요 필리핀 필리페 2세하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생쇼를 하면서 영국 국교회 대신에 카톨릭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자식이 없이 이렇게 죽어버리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왕이 돼서 다시 영국 국교회를 확립하지 않습니까? 통일령이라는 걸 반포를 해서 화폐도 통일하고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고 빈민구제법을 제정하고 막 개혁을 추진해 가는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격파해 버리죠. 이게 무슨 상황이냐?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서 보면은 그 칼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네덜란드 독립전쟁을 막 하는데 네덜란드가 독립하려고 하는데 영국은 신교니까 이 신교도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필리페 2세 입장에선 짜증이 나겠죠. 그래서 필리페 2세는 자신들의 함대가 영국보다는 엄청 강하니까 그리고 영국이 약한 게 육군이거든요. 그럼 이 네덜란드 독립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쪽에 많은 에스파냐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배로 얘들을 싣고 가서 영국에 상륙해 버리면 영국은 끝장이다라고 나름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런데 이 칼레에 정박돼 있던 그 스페인의 무적함대,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를 영국이 물리쳐 버립니다. 격파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에스파냐의 육군은 네덜란드 그 독립군 세력들에게 발이 묶여가지고 제대로 여기서 뭐 타지를 못합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왜 졌느냐? 스페인 배가 숫자도 훨씬 많고 훈련도 잘 돼 있고 배도 커요. 영국 배는 스페인에 비하면 전투력이 약한 게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영국군이 기막힌 작전을 써버리는 거죠. 화공입니다. 작은 배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가서 이렇게 화공선으로 공격을 해서 스페인 배들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 배들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워지고 있는 틈에 이제 영국이 모든 화력을 집중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스페인 에스파냐의 군대는 여기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필리핀이래 에스파냐로 돌아가서 정비하고 다시 싸우려고 하는데 영국군의 공세가 심하니까 이쪽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최단거리를 놔두고 북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하늘은 영국 편이었죠. 엄청 폭풍이 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막 배들이 난파되고 뭐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막 도망쳐 오는데 영국군에게 공격당해서 이제 박살이 나는 거죠. 꽝꽝꽝꽝.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는 무적 함대가 무너지면서 이제 영국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고요. 더는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이제 영국이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국은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네덜란드도 나중에 이제 동인도 회사 만들게 됩니다만 동인도 회사 인도와의 무역 항로에 독점권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엘리자베스 1세 때 이제 왕권을 강화시켜 간다. 프랑스 태양왕을 자처했던 루이 14세. 루이 14세는 어렸을 때 귀족들의 반란을 경험을 하죠. 이러면서 귀족들 못 믿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을 짓고 거기에 귀족들을 다 데려다 놓고 굉장히 잘해주죠. 귀족들을 못 믿겠다면서 귀족들을 데려다 놓고 같이 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내 눈 밖에서 무슨 짓거리를 할지 모르니까 내 눈앞에서 감시하겠다는 거죠. 대신에
굉장히 잘 해주고 쾌락을 느낄 수 있도록 해줘 버리면 거기에 만족하면서 이제 귀족들이 충성을 하는 거죠. 왕권 신수설을 신봉했고요. 좀 운이 좋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 시절에는 그 중상주의 정책을 강력한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중상주의 정책을 펼칠 수 있었던 게 이 루이 14세 같은 경우에 좀 똑똑한 재상들이 연달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뭐 콜베르 같은 사람이죠. 중상주의 정책 유능한 관료가 옆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을 엄청 벌어줍니다. 프랑스의 국가 수익이 엄청 늘어나죠. 절대 왕권 태왕을 자처하고. 근데 이 사람도 실수를 합니다. 앙리 4세 때 잘 만들어놨던 낭트 칙령을 폐지합니다. 낭트 칙령이 뭐였습니까? 위그노, 신교도인 위그노와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구교도 간에 중재를 했던 평화를 만들었던 게 낭트 칙령이죠. 종교의 자유를 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낭트 칙령을 폐지하고 이 사람이 또 카톨릭을 강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프랑스의 위그노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유, 미래 없다라고 생각해서 프랑스 내의 위그노들은 다른 지역으로 네덜란드라든가 뭐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다 유럽 곳곳으로 망명 가버리겠죠. 프랑스 루이 14세. 여기가 아니죠.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동유럽은 그럼 어떠냐? 동유럽은 좀 늦게 그 절대 왕정이 시작됩니다. 서유럽이 한 16세기경부터 시작됐다면 동유럽은 이제 17세기 중엽 이후 18세기에 본격적으로 절대 왕정이 성립되는데요. 그랬던 이유는 서유럽과 달리 농노제가 여전히 존속되고 있고 귀족들의 힘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왕이 귀족들의 힘을 좀 누르고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이 직접 나서는 거죠. 그래서 계몽 군주를 자임하면서 자기가 이제 개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왕들이 개혁을 직접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상공업이나 뭐 도시 상공업의 발달 이런 게 서유럽이 막 이루어져서 서유럽은 시민 계급들이 왕권을 밀어주고 막 이런 게 있었다면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농노제가 여전히 있고 뭐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도시와 상공업 발전이 서유럽에 비해서 늦습니다. 그래서 군주들이 계몽 군주로서 앞서서 내가 나갈 테니까 나를 따르라 팔로우미 하면서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동유럽 절대 왕정의 특징입니다. 러시아 표트르 대제. 러시아의 이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신분을 속이고 이름까지 가명을 써가면서 서유럽 문화를 직접 배우고 오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독일에 가가지고 조선소 노동자로 취직해서 선박 제조 기술을 익히기도 하고요. 대포 조작 기술을 배워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는 그 러시아 귀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멋진 수염부터 딱 자르고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는 거죠. 서유럽의 문화와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리고 흑해 북부 지방으로 진출하고 청나라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었다. 지도에서 좀 보는 게 편하겠네요. 흑해 지역으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지도에는 나오기 힘들겠습니다만 자 시베리아 지역 우리 극동 지역 아시아 동북아시아 지역에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네르친스크 조약을 청나라하고 맺고 국경을 또 확정 짓고 이렇게 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북방의 강자였던 스웨덴하고 전쟁을 펼치면서 발트해로 진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아예 도시를 하나 만들죠. 상트 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그쪽으로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발트해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발트해죠. 그래서 수도를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옮겼다는 겁니다.
지도랑 이렇게 같이 하니까 좀 헷갈리네. 왔다리 갔다리. 그래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에는 지도를 보는 게 좀 편하긴 하겠죠. 표트르 대제에 이어서 이제 또 계몽 군주로서 동유럽 러시아의 절대 군주로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18세기 말에 예카테리나 2세 스스로를 계몽 군주라고 자처하고 내정 개혁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스트리아 등과 함께 나서 가지고 독일하고 프로이센이랑 서로 이렇게 해서 폴란드 분할에 참여해서 영토를 확장하기도 했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는 마리아 테레지아라고 하는 아주 똑똑한 여제가 나오죠.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그 황제 계승권은 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계속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리아 테레지아의 아버지였던 그 카를 6세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음, 마리아 테레지아가 이제 딸로서 왕위를 계승하려고 하니까 당시에는 딸이 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프로이센의 그 프리드리히 2세 이 양반도 이제 뭡니까? 이 양반도 엄청나게 그 프리드리히 2세 이 양반도 이제 절대 군주거든요. 계몽 군주거든요. 이 사람이 안 된다. 어떻게 여자가 왕이 되느냐? 라고 하면서 왕위 계승권을 그 부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그럼 여러 가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7년 전쟁을 하기도 하고 고생을 합니다만 이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 중앙 집권화를 위해서 제도 정비를 위해 힘썼고요. 그 다음에 비록 프로이센하고 전쟁에서 왕위 계승 전쟁 과정에서 술레지엔이라고 하는 좋은 땅덩어리를 뺏기긴 했지만 의회의 지지를 받고 주변 국가들하고 외교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위상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마리아 테레지아가 집권해 있는 동안에 오스트리아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문화적으로 번성하게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요제프 2세인데요. 이 사람은 좀 약간 낭만적인 계몽군주였습니다. 엄마하고 사이는 그렇게 좋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개혁을 잘 해놔가지고 음, 그걸 좀 토대로 내정 개혁을 추진한 대표적인 계몽군주, 오스트리아의 계몽군주였습니다.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 아까 말씀드렸죠.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에 참여해서 땅을 얻기도 했고요.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기도 했고요. 이 양반은 이제 계몽 군주를 자처하면서 국내 산업 육성에도 힘썼고요. 자신을 스스로를 나는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제1의 공복이다. 요즘 뭐 공복하는 말을 쓰면 참 어렵죠. 공적인 그 일꾼 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좀 쉽게 우리말로 풀이하면 국가 제1의 심부름꾼이다 라고 하면서 산업을 장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문제점은 있어요. 정말 그렇게 계몽군주를 자처했으면 농노제를 폐지해야 되는데 뭐 농노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귀족들이 힘이 세니까 귀족들의 그런 권리를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준 거죠. 시간이 절대왕정이 좀 재밌는 내용이긴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